앞 시간에 캐피탈과 관련된 각종 용어의 개념을 습득했죠. 이제 그 지식을 기초로 본격적으로 리걸 캐피탈 룰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죠. 영국 법상 리걸 캐피탈이라는 용어는 회사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에 반드시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금액, 그러니까 즉 법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법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금액을 리걸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정의 규정을 보시면요. The amount of capital that shareholders contribute to the company that by statute must remain permanently in the company to satisfy the claims of credito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걸 캐피탈에 해당하는 그 자금의 제공자는 누굽니까? 주주죠. 그 자금의 원천은 주주죠. The amount of capital that shareholders contribute to the company고요. 얼마 동안 남아 있어야 됩니까? Permanently in the company. 그 회사가 존재하는 한 계속 붙박이로 회사 내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왜 그럼 남아 있어야 되느냐? 그 목적이 있습니다. To satisfy the claims of creditors. 그러니까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상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사 내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걸 캐피탈 룰이라는 것은요. 결국 그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shareholder first in relation to losses 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그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걸 캐피탈 룰스라는 것은 그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을 기준으로 기업의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그 법 규정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 set of provisions that constrain corporate activity by reference to the shareholders' capital investment. 그렇다면 자본금과 관련된 일정한 행위들을 규제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리걸 캐피탈 룰의 주된 목표는 회사의 자본금을 주고 발생할 수 있는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관계 충돌, 즉 conflict that exists between creditors and shareholders, 요거를 조정하고 규제하는 것입니다. 리걸 캐피탈 룰스에 따른 규제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의 규제와 자금 분배 측면에서의 규제로 나누어집니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 본다면 주로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How capital can be raised from shareholders. 그 다음에 이제 주주들이 반드시 회사에 투자하여야 하는 회사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How much capital shareholders must invest into a company. 이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cushion for shareholder creditors losses로 사용될 재원인 자본금이 회사로 유입되는 과정에 법이 개입해서 일정한 방식으로 그리고 일정한 규모의 투자를 요건으로 진행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분배 측면에서의 그 규제는 주주들이 회사에 투자한 자본금이 다시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주들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회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무조건 막아놓으면 곤란하지요.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금이 주주에게 흘러가는 것은 허용하되 그걸 넘어서 주주가 투자한 자본금 자체가 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가 투자한 자본금은 cushion for creditors losses, 즉 회사의 재무상태 악화가 채권자들에게 입힐 충격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기능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내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확보하려면 결국 주주에 대한 지급에 대하여는 법이 개입해서 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주들에 대한 자본금의 반환과 관련된 리걸 캐피탈 룰스는 결국 회사로부터 주주들의 자금 회수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 선을 정한 후에 이 범위 내에서만 자금이 주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못하면서 자금만 제공하는 자금주인 채권자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보호책은 Shareholder First Rule in relation to the losses of the company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사법 체계가 채권자는 회사의 경영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유는 이 Shareholder First Rule이 이것만으로 채권자 보호에 충분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체계를 취하는 것은 그저 현실적인 해결책이 단지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선책입니다. 운전석에 2명이 앉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혼란만 가중할 뿐이죠. Shareholder First Rule에 기초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은 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채권자들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위험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만일 특정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이후 회사가 더 이상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금 조달 능력을 상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사는 당장 일상적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회사는 더 이상 채권자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의 원천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그저 하나의 위험일 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회사가 지급불능이 되는 거겠죠. 회사가 지급불능이 된다는 것은 이 채권자가 자기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의 전 재산을 탈탈 털어도 회사의 모든 채무를 상환하는 데 부족하게 된다는 의미죠.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경기 침체로 회사의 생산품에 대한 시장이 축소되거나 또는 갑작스런 정부의 정책 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경영진의 행태로 인한 것일 수도 있죠. 이런 위험들은 지금 보는 화면에 붉게 표시된 부분에 속하는 위험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붉은 부분에 속하는 위험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회사가 솔번트, 즉 부채 초과 상황이 아닌 한, 지급불능 상황이 아닌 한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는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그래서 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대책들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특별히 채권자를 더 보호해야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주주가 모든 자금 제공자들의 대표 선수로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한 채권자들은 자기들이 따로 노력하지 않더라도 이 주주들이 취하는 각종 조치들이 반사적인 혜택만으로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인솔번트로 되면 이 논리는 더 이상 적용이 안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영국법의 경우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전환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사들은 회사의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채권자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솔번트로 되는 시점부터는 법 자체가 채권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솔번트의 경우에는 일단은 주주에게 맡기고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회사가 솔번트인 상황에서도 채권자들과 주주들 간의 이해관계가 항상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솔번트인 상황에서도 채권자들은 주주들로부터 유래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은 이러한 경영 통제권을 통해서 채권자들의 비용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Threats to creditors from shareholders. 즉, 주주들이 채권자의 비용으로 이익을 편취할 위험은 크게 세 종류 있습니다. Claim dilution, asset diversion, manipulating the investment profile.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일단 claim dilution은 additional debts which do not result in an equivalent increase in assets. 즉 부채가 증가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자산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회사의 순자산은 감소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채권자의 회수 불능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claim dilution risk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asset diversion risk에는
그러니까 배당금 지급이나 자기 주식 취득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자산이 주주에게 유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 manipulating the investment profile of the company in a way which disadvantages creditors. 그러니까 채권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회사의 인베스트먼트 프로파일을 바꾸는 건, 그러니까 조작하는 건데요. 두 가지가 있죠. 리스크 시프팅하고 under investment. 리스크 시프팅은 taking on riskier projects. 그러니까 원래 채권자들이 대출할 그 무렵에 그 생각을 했던 위험보다 위험도를 더 높이는 거죠. 자, 이렇게 위험이 높은 사업에 노출돼 버리면은 이게 잘 됐을 때는 이익을 많이 내니까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겠지만 혹시 망하면 채권자에겐 타격이 크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원래 내가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하겠다라고 했던 그 위험을 넘는, 그러니까 초과하는 더 위험한 프로젝트로 가버리는 경우에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언더 인베스트먼트는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약간은 벌어들이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겨우 차입금의 이자 비용이나 벌어들이는 상황이면 사실 사업을 해봤자 주주에게는 별 이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안 벌리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그런 사업은 그냥 접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회사를 가동시켜주는 것이 그나마 이익이죠. 이자라도 받는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뭐 경영이 개선될 전망이 보인다 그러면 당연히 주주들도 그렇게 해서 회사를 살려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자기들도 이제 그 이익을 누릴 생각으로 회사를 경영하겠지만 그런 희망이 잘 안 보이는 경우라면 사실은 주주 입장에서는 별로 얻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굳이 힘들게 회사를 가동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A 정리하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게 under investment risk입니다. 주주들은 회사 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통제권을 보유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 주주들이 채권자의 비용으로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은 공정이라는 면에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호를 제공하느냐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종류로 이제 접근 방법이 나눠지는데요. 이 중 어떤 모델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룰의 내용은 약간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the primary tool available to creditors to protect themselves from opportunistic shareholders is contract. The legal capital rules have evolved to provide maximum flexibility. 자, 미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 그런 opportunistic shareholder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은 그냥 채권자들이 계약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해결해라. 즉 사적 자치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리걸 캐피탈 룰과 관련해서도 훨씬 더 이렇게 유연하게 사적 자치에 맡겨버리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그래서 maximum flexibility를 부여하게 되겠죠. 이처럼 사적 자치를 중시해서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미국의 모델과 달리 유럽의 경우에는 rules-based approach라고 해서 규제를 통한 보호를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논거는 이렇습니다. Shareholders benefit from limited liability. 자, 주주들은 회사에 투자함에 있어서 유한 책임이라는 혜택을 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혜택은 결국 채권자의 비용으로 주주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this principle of limited liability constrains the amount available to creditors on insolvency. 그러니까 유한 책임 때문에 결국은 그 회사의 지급불능 사태에 도래했을 때 그 채권자의 채권의 그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책임 자산의 범위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주주들이 자기 고유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으니까 결국 회사에 출자한 재산으로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채권자 그만큼 희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은 채권자들을 좀 더 보호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The creditors need to be compensated and this compensation should be provided by law rather than being left to contract. Hence, stricter legal capital rules. 그래서 legal capital 룰이 좀 더 그 규제 강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리갈 캐피탈 룰은 회사의 캐피털의 분배와 관련된 채권자와 주주 간의 갈등을 채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는 핵심 수단은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이 확실하게 사내에 남아있도록 확보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본금이 채권자들의 손실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리걸 캐피털 룰이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그 에셋 다이버전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리걸 캐피탈 룰이 오로지 이러한 목적만을 위해서 마련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 이외에 부차적으로 주주 보호, protect shareholders, 그리고 to protect market integrity, 요것도 이제 부차적인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리걸 캐피탈 룰스는 전통적으로 par value, 즉 주식 액면금이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설계된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룰의 핵심인 Capital is a fund available to meet creditors' claim 에서 말하는 이 캐피탈은 회사의 캐피탈 스톡 어카운트에 나타나는 금액인 주식 액면금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최소한의 법정 자본금으로 유사시 채권자들이 청구를 감당하도록 하는 이러한 정책은 19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로 돌아가 본다 그러면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채권자가 회사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tatements about the company's capital, 요게 이제 almost the only source였습니다. 즉 회사의 법정 자본금이 거의 유일한 그 소스였던 거죠. 회사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하기에 필요한 애뉴얼 리포트라든지 기타 재무제표들이 그냥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채권자들이 대출을 할 때는 그 어떠한 조건으로 얼마를 대출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정보가 필요하면 회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또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그렇게 해서 그러한 정보에 기초해서 그 대출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한다면 주식 액면금을 기초로 하는 리걸 캐피탈 룰을 크레디터 프로텍션 디바이스, 즉 채권자 보호 수단으로 계속 고집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필요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리걸 캐피탈 룰의 각 원칙별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각 원칙별로 구체적인 효용성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걸 캐피탈 룰을 그 내용을 기준으로 나누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 중 그 본래의 주된 목적인 채권자 보호와 관련된 것은 The Minimum Capital Rules와 The Maintenance of Capital Rules고요. 세 번째 원칙인 The Rules Dealing with Raising of Capital은 채권자 보호라기보다는 주주 보호를 염두에 둔 규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금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자본의 3원칙이라고 해서 자본 확정의 원칙, 자본 충실의 원칙, 자본 분류안의 원칙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본 확정의 원칙은요, 회사 설립과 증자 시 자본은 정관상 확정되어야 하고 그 자본에 해당하는 주식의 인수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죠. 이는 자본의 규모를 확정 공시함으로써 회사와 거래하는 자들에게 회사의 사업과 신용의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상법은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해서 수권자본만 정관에 기재할 뿐 실제 납입자본금은 정관에 공시되지 않으므로 엄격한 의미의 자본 확정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 동시에 등기사항이며 전액 인수되어야 하므로 이 한도 내에서는 아직도 자본 확정의 원칙이 부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본 충실의 원칙이란 자본 유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회사가 자본에게 상당하는 재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회사의 존속을 보장하고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입의 충실화와 회사의 재산 유지라는 두 가지 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중 납입의 충실화와 관련해서는
액면 미달 발행 제한, 주식 발행가액 전액 이행 요구 등을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에 해당하는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는 자기주식 취득 금지, 법정 준비금 제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 불변의 원칙은 자본금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고 자본금의 변경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상법상 자본금의 증가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반면에 자본금의 감소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강학상 논의되는 이와 같은 자본의 3원칙은 위 리걸 캐피털 룰의 목적과 그 목적은 동일한데 그 접근 방법이 다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 원칙이 영국의 리걸 캐피털 룰과는 정확하게 1대1로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적인 사항에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자본 충실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로서 주식 발행가액 전액 이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주식 인수인은 전액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건 사실이지만 현실적인 납입 의무의 이행은 회사의 캐피털콜이 있는 경우에만 하죠. 또한 우리가 말하는 자본 불변의 원칙을 영국에서는 Maintenance of Capital Rules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법의 규정들을 보면 영국 회사법상 리걸 캐피탈 룰 구현을 위해서 마련하고 있는 법적 장치들이 우리 상법에도 거의 동일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리걸 캐피탈 룰스의 세 가지 원칙 중 비교적 간단한 Rules Governing Raising of Capital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ules Governing Raising of Capital은 나머지 두 원칙과는 달리 채권자 보호보다는 주주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특히 이제 주주의 의결권이 희석되는 그 위험으로부터 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수단으로서는 두 가지, 즉 그 수권자본, Maximum Authorized Capital과 신주인수권이라는 두 가지 그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Maximum Authorized Capital은 총 발행할 주식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제한하는 거고요. Preemptive Right, 신주인수권은 누가 신주를 가져갈 것인가를 규제하는 거죠. 수권자본 제도와 신주인수권 제도는 우리가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강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다뤘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냥 기억을 환기시키는 정도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aximum Authorized Capital, 즉 수권자본과 관련한 영국의 제도를 보면은 2006년 이전에는 법에서 그 수권자본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2006년 회사법 개정 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법은 그 단지 주주들로부터 주식 발행 권한을 부여받으라고만 규정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수권 방식은 회사의 종류별로 차이가 납니다. 이사회에 신주 발행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은 이제 그 private company with a single class of share하고 나머지 회사들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한 폐쇄 회사 private company의 경우에는 그 이사의 소위 말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함으로써 정관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이사는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뭔가 제한을 두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사는 특별히 수권이나 절차를 받지 않고서 그냥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회사들의 경우에는 그 이사가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주들로부터 수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수권 방식과 관련해서는 주식 발행 건별로 권한을 부여하거나 또는 포괄적으로 발행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주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주들은 이런 선택권을 통해서 그 자신들이 어느 정도로 신주 발행에 관여할 것인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권자본금과 관련해서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더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상법에 따르면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요. 또한 437조에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발행 주식의 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회사 설립 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수권 자본은 납입 자본금의 4배를 넘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 95년에 그 상법이 개정되면서 437조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권 자본이 납입 자본금의 4배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은 회사 설립 시에만 적용되고, 일단 설립된 이후에는 수권 자본이 그 자본금의 몇 배가 되는지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죠. 그러다 2011년에 다시 상법이 개정이 되어서 289조 2항도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수권 자본의 상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원래 수권 자본은 주주들이 자기의 지분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에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지 그 상한선을 정함으로써 주주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 주주들이 정하는 상한조차도 납입 자본금의 4배를 넘지 못하도록 해서 이중적인 이 장치를 두었었는데, 굳이 여기까지 법이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뀐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주주가 알아서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주주는 원칙적으로 주식수에 비례할 신주인수권을 보유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상할 수 있죠. 신주인수권은 dilution of control하고 value transfer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주에게 부여되는 purchase 옵션에 불과합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주는 반드시 신주를 인수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또한 이러한 신주인수권은 추상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주식과 분리해서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분리해서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신주 발행이 결정됐을 경우에는 신주 발행이 결정되고 신주인수권 증서가 발행되면 그때는 신주인수권 증서의 양도를 교부에 의해서 그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가능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신주인수권은 일정한 기간 내에만 존재하는 권리입니다. 상법 제419조 1항에 따르면 회사는 그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에게 언제까지 주식인수에 청약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3항에 보시면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에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는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신주인수권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신주인수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신주를 인수하지 않아서 신주인수권이 소멸하는 것을 이제 실권한다 그러는데요. 문제는 우리 상법에는 이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실권을 한 이후에 그럼 그 신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요, 회사가 주주 배정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려는데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인수권을 잃은 때에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인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에 관하여 정관에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판례에 따르면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자유롭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유롭게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실권주를 누구에게 팔지 그걸 이사회에서 맘대로 정한다. 그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유롭게가 그 신주 인수 조건을 기존의 발행 조건보다 더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허용하는 의미일까요? 이제 실권주 배정 방식에 관해 상법에 규정이 없는 상황이니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싸게 판다 그러면 그건 뭔가 부당하게 느껴지죠. 따라서 특별히 뭔가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그 실권주를 그런 식으로 싸게 처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3자에게 실권주를 처분하면서 인수가격을 낮추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면 그러한 결의란 이사들에게 주주가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런 식의 결의는
사실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서 안 된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데 실제로 이사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문의 규정이 없는 까닭에 여러 가지 반론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일단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정해진 기간이 경과되면 소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권리도 없는데 뭘 침해당했다는 것이냐, 뭐 이런 반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인수조건이 바뀌었으면 이건 사실상 별건의 새로운 신주 발행이니까 다시 그 조건으로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줘야 한다. 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되는 것 같다가도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 만일 그 사이에 시장 상황이 바뀌어서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면, 자, 그러면 주주인 당신이 인수를 안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싸게 팔았는데 도대체 무슨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이냐, 뭐 이런 반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처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즉 합리적인 가격 조정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기존의 발행 조건보다 가격이 조금 내려갔다고 문제 삼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반면 영국에서는 신주인수권을 Right of First Refusal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신주에 대해서 주주가 항상 신주인수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발행의 성격상 아예 신주인수권의 대상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준비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해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 배당을 위해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리고 전환사채 등의 주식 전환을 위해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신주 대상, 인수권 대상이 아닙니다.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통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금 전입 당시에 주주들에게 주식수에 비례해서 그 신주가 그냥 자동 배정이 될 거고요. 주식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 사채 등의 주식 전환으로 인해서 신주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전환 사채권자에게 신주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신주인수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상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인수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주주의 자격에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주주에게 인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다만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신주인수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설이 갈리고 있는데요. 소수설은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정관의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만 신주인수권 배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수설은 판례와 같은 입장이고요. 그 이유는, 자, 현물출자는 대체로 특정 자산, 예를 들면 특정 설비라든지 특허, 고도기술, 노하우 등 지적 재산권을 얻기 위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 그러한 유형, 무형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해당 자산을 출자해 줘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418조 1항에 따라 기존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자, 418조 1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이러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그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도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판례도 없습니다만, 그 학설은, 그 다수설은 그 신주인수권 대상 적용이 배제된다는 입장입니다. 영국 회사의 그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관하여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국의 회사의 주주도 신주인수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건 right of first refusal입니다. 그래서 제3자에 대한 오퍼와 비교할 때 same or more favorable terms로 신주 인수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가 이 오퍼에 대해서 리젝트를 한 경우에는 회사는 당연히 다른 제3자에게 오퍼를 할 수는 있지만 제3자에 대한 오퍼는 same or less favorable terms로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팔 수 없다는 점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보호라는 면에서 본다면 영국식의 규정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느냐. 이제 영국 회사의 주주는 최우선적으로 오퍼를 받을 수 있는 그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지위가 당연히 양도 대상은 아니죠. 다만 이제 영국에서도 그 회사에서 오퍼를 할 때 그 오퍼를 이제 renounceable basis로 오퍼를 하는 경우에는 오퍼를 받은 주주가 renounce 대상으로 지정한 자에게 자동적으로 주식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양도를 한 거와 동일한 그 결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오퍼를 할 때 어떤 조건으로 오퍼를 할 것이냐 하는 그거는 이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결국 이게 지금 사실상 양도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도 영국의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게 되겠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이사회에서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에 주어야 양도가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양도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국은 이사회가 정한다는 점에서는 한국이나 영국이나 동일합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배정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해서 이제 영국 규정인데요. 지난번에 봤기 때문에 역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private company with one class of share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제 신주주권 배제가 가능한데요. 정관이나 또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의해서 신주인수권을 일반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매번 주식을 발행할 때마다 신주를 발행할 때마다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의해서 신주인수권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입니다. 정관의 제너럴 오소라이제이션을 준 경우에는 한국과 상황이 비슷하지요. 그래서 정관에 있는 규정대로 그냥 하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캐시 오퍼링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하려면 결국은 기존의 주주들하고 이제 대화가 필요한 거죠.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영국의 그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정관의 제너럴 오소라이제이션을 두고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게 제너럴 오소라이제이션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3자 배정을 하려면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사의 영향력도 행사하고 또 회사에 대해 모니터링 롤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영국의 실무를 보면 기관 투자자들 간에는 프리엠션 그룹이라는 것이 결성되어 있고요. 이 프리엠션 그룹에서 Statement of Principles라는 것을 규정해 두었죠. 그래서 이 Statement of Principle에 보면은 Disapplication of Preemption Right에 관련해서도 그 주주총회에서 찬성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가이던스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tatement of Principles는 결국 기존 기관 투자자들의 행동 강령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연간 5% 이내라면 루틴이니까는 동의를 해주는데 이걸 초과하면 이거는 이제 considerable justification이 필요하다 뭐 이런 등등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국의 상장법인의 신주 발행은 rights issue가 대세입니다. preemption right에 대한 예외로서 non-cash consideration, 현물 출자고요. bonus shares, 이건 주식 배당, allotment of securities to be held on the employees share scheme, 이건 이제 stock option, 이런 경우는 그 preemption right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규정이 그 주주 보호에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이 주주 보호에 필요한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실 신주인수권을 부여함으로써 초래되는 불편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효율적인 수단은 아니기 때문이죠. 신주인수권의 경우 방금 살펴본 것처럼 아예 적용이 안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많이 있죠. 현물출자 등등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경우에 신주인수권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게다가 이제 신주인수권의 배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관의 규정을 두어서 가능하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정관의 규정을 둘 수도 있고 특별 결의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특별 결의로 한다는 거는 뭐 과반수보다 조금 더 정족수가 높은 것뿐이지, 그렇지만 그 마이너리티의 의견은 어차피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입장에서는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주인수권이 그 배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게다가 신주인수권은 주식을 공짜로 준다는 건 아니죠. 그 정해진 가격에 사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신주를 인수할 자금 능력이 있을 때 보호책이 되는 거지, 자금력이 없다 그러면 사실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주 인수권을 부여함으로써 주주에게 부여되는 그 쉐어홀더 프로텍션이라는 것은 결국 리미티드 프로텍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한적인 효용밖에 없는 이 신주인수권 문제를 굳이 법에서 강제하기보다는 당사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도 꼭 나쁜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는 옵진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정관에서 신주인수권이 있다라고 규정한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을 갖도록 하고 있는 주들도 꽤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이제 모델 비즈니스 코퍼레이션 액트라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모델입니다.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주들이 각 주에서 스테이트 로를 규정을 할 때는 이 모델 비즈니스 코퍼레이션 액트에 따라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델 비즈니스 코퍼레이션 액트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으면 그게 이제 미국 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델 비즈니스 코퍼레이션 액트 섹션 6.30A에 따르면 the shareholders of a corporation do not have preemptive right to acquire the corporation's unissued shares except to the extent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so provide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 비즈니스 코퍼레이션 액트 조항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는 주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주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주인수권은 없고요. 다만 그 회사의 정관에서 이제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신주가 제3자에게 발행됐을 경우 이제 의결권이 희석된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밸류 트랜스퍼죠. 근데 이제 밸류 트랜스퍼 문제는 사실 기존 주주가 신주를 인수하지 않더라도 신주 발행 가격이 공정하기만 하면 문제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기보다는 주주에게 그런 경우에는 신주 발행을 이제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느냐, 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상법 424조에서 유지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 의해서 주주를 보호하면서 대신에 이제 신주인수권은 법으로 강제하는 조항으로 두기보다는 이제 미국처럼 이제 옵트인 시스템에 따라서 원하는 경우에는 부여하는 걸로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